종말. 님 크링클 SF 미스터리. 당신들의 요청에 응답함에 있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대부분 내 사고와 표현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나는 당신들과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당신들에게 우리 행성에서 생명체가 멸종하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단순하게 나열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동료 인간들에게 말하는 듯한 어법과 지역적 시간대 등을 사용할 것이다. 나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마지막 순간을 둘러싼 상황은 상당히 단순했다. 그해 여름, 태평양 쪽 해안에서 배와 비행기의 운항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혼란은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게서는 큰 관심을 끌지 않았다. 당시 나는 부유한 지인, 브리스베인 판사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의 저택은 뉴욕시의 그레머리 파크 집에 위치해 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그 당시 판사의 아름다운 딸과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신들이 알기 원하는 몇 가지 끔찍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기 때문이다. 나는 6월 25일 밤 판사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딸이 나와 같이 앉아서 판사가 묵직한 소리로 저녁 신문을 읽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신문을 내려놓더니 돋보기를 내려놓고 의자를 돌려서 나를 바라보았다. 이틀 전 아침 신문에서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이 쓴 기사를 기억하나요? 동쪽 방향으로 떠나는 모든 선박과 비행기가 연착되었다는 기사 말이에요. 나는 그런 기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현재의 언론 시스템 하에서는 인류의 행복과 복지의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죠. 그리고 신문들은 가장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금속과 석유 무역에서의 변화는 수백만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작은 글자로 짧게 언급되죠. 하지만 애정 관계 때문에 두 명의 발레리나들이 벌이는 싸움에 대해서는 한면 가득 화사한 색상과 그림을 동원해서 언급하죠. 태평양 연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운업자나 부두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군요. 무슨 일인가요? 그의 딸과 내가 동시에 물었다. 개인적 감정을 뒤덮은 관심사에 휩싸인 젊은이들이 낼 만한 가장 무관심한 어조였다.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국가나 세계 차원에서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옆쪽 탁자로 가서 시간 순서대로 쌓인 신문지 더미에서 아침 신문 중 최신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뭔가를 찾는 듯 그것을 훑어보았다. 바로 여기요. 이 문단에 관심을 기울여서 읽어봐요. 그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내 기억으로 그것은 특파원이 쓴 기사였다. 샌프란시스코, 6월 23일. 동쪽으로 향하는 선박과 비행기들이 일주일 동안 도착하지 않은 건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에서 염려가 커지고 있다. 옥시덴탈급 여객선 KC의 경우 4일 이상 도착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정상적인 강도의 동풍이 불고 있다. 전체 날씨는 온화한 편이다. 그 특파원 기사는 2일 전에 작성된 것이죠. 이제 오늘 25일 저녁 신문에 바로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의 기사가 또다시 실렸어요. 상업 분야의 가장 아래쪽 부분에 숨겨져 있는 기사예요. 잘 들어봐요. 샌프란시스코, 6월 25일. 서쪽에서 출발한 선박과 비행기의 운항이 전체적으로 늦어짐에 따라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동안 서부 해안 전체에 걸쳐서 도착한 선박이 한 척도 없었다. 미국 선박인 모베이는 3주 전 샌프란시스코 항을 향해서 호놀룰루를 출발했다. 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전반에 태풍 예보는 없었다. 판사가 신문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의 호기심이 자극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뭔가를 듣기 원하는 눈치였다.
내 생각에 우리는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들에 반응하지는 않았다. 브리스베인 양 역시 꿈을 꾸는 듯한 다소 멍한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린 창문 앞으로 가서 커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 어떤 것이든 그냥 무시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 태풍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이죠. 판사가 권위를 가진 어조로 강조하듯 말했다. 태풍은 북위 15도에서 남위 40도 사이에서만 발생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선박들은 모두 호주 멜버른이나 일본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태풍 외에 어떤 것이 바다에 있어서 배들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아마도 나는 그 당시 대개의 젊은이들이 성숙한 어른들의 진지한 생각에 대해서 가지는 일종의 교만함을 얼굴이나 목소리의 어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다. 판사는 금색 돋보기를 다시 끼고 그 위로 잠시 동안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약간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젊은 사람들은 이 행성에서 일어나는 미리 잘 알려지고 평범한 현상 외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법이죠. 만약에 당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 자체가 특이하다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이 사소한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매우 사소해 보였지만 그 사건은 나중에 우리를 휩쓸어버린 거대한 재난의 작은 파문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예감조차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였다. 다음 날인 6월 26일 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수백 가지의 전혀 다른 사안들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남자라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기 힘든 법이다. 그리고 미래의 장인어른이 사윗감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응하기 힘들다. 그 당시 내 생각으로는 장인어른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세상에서 은퇴해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저녁신문 하나를 가지고 자신이 만들어낸 작은 이론을 거의 신봉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후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판사가 다시 태평양의 기상학적 이상 현상에 대해서 말을 꺼냈을 때 나와 케이트는 재빨리 하지만 뚜렷하게 눈길을 교환했다. 그 눈길의 담긴 의미는 그래, 다시 늙은 신사분께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군요. 그래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듣자고요. 였다. 판사는 저녁 신문을 옆으로 밀어놓고 자신의 딸이 막다른 차에서 흘러나오는 하얀 김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서 스스로 만족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서야 다른 신문사들도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가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이런 내용이었다. 샌프란시스코 6월 26일 동쪽에서 출발하여 서부 해안으로 오는 중인 선박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여기 서부 해안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현상 자체가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는군요. 판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도대체 캘리포니아에서 동풍이 부는 것이 왜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계절에는 보통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요. 내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판사가 감정을 담아서 소리쳤다. 며칠 동안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 정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도 서부에서 무역풍이 부는 시기가 6일 늦어졌다는 기사가 실리고 미네소타에서는 따뜻한 햇살 때문에 서리가 내리는 시기가 일주일 늦춰졌다는 기사가 보고되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신비로운 점은 뭔가가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과 동쪽에서 여름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연관시키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다만 바다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사안과 연관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을 경우에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의미가 있겠죠. 나는 미소를 지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판사님. 제 생각에는 매우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일에 초자연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몇 시간, 아니 며칠만 지나면 모든 일들이 저절로 해결되고 잊혀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몇 분 동안 우리의 상황은 약간 바보같이 변해버렸다. 바보 같은 상황이란 이런 종류의 논쟁에서 젊은 사람은 언제나 불리하기 마련이고 늙은 사람은 그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과는 관계없이 나이와 지위로 젊은 사람을 압박하는 상황을 말한다. 내 기억으로는 한편으로 케이트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장인어른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밝히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느라고 나는 예의를 벗어난 말들을 퍼부었다. 내 말에 분노한 판사는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다. 그가 나간 순간 나는 케이트를 향해서 몸을 돌리고 웃음을 담아서 말했다. 이거 참, 자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 아버지가 화가 나신 것 같군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적어도 나를 이해해 주겠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미신적인 생각을 믿지 않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진지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 말은 우리가 걱정할 만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내가 말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놀란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내가 그녀의 아버지의 유치한 견해를 반대해서 그녀가 화가 난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아마도 당신은 내가 말도 안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꿈에서나 보이는 공상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계속해서 항변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보이던 책망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보여준 고집과 같은 것이군. 그녀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군. 그리고 나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나 자신의 고집을 담아서 말했다. 아마도 당신도 역시 내 안에 그 어떤 것이 상당히 거슬린다고 느낀 것 같군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그런 기질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는. 그때 그녀가 조용하지만 강하고 비난하는 어조로 내 말을 끊었다. 이미 뭔가가 벌어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 당시에 내 마음속으로는 마치 내가 사랑하던 여자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음을 발견한 것처럼 느껴졌다. 몇 개월에 걸친 청혼의 과정과 1년에 걸친 신뢰와 열정의 시간들이 한순간에 완고한 고집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너무나도 이상한 감정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감정이 과격하게 일렁거렸다. 아, 내 사랑. 나는 충동적으로 그녀 쪽으로 움직였다. 지금 쓸데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사랑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내 아내가 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주 친숙한 방식으로 그녀의 주위로 팔을 안았다. 그러나 그녀는 수동적으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한 손으로는 뻣뻣하게 커튼을 잡고 있었다. 하얗고 가는 팔이 위로 올려져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아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돌처럼 딱딱한 그녀의 태도는 너무 낯설고 그녀답지 않았다. 나는 팔을 풀고 약간 뒤로 물러서서 그녀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불쾌함을 담고서 어떤 표정도 떠올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꿈꾸는 듯하는 먼 곳을 응시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내 생각에는요. 그녀는 마치 내 뒤 허공에 존재하는 유령에게 말하는 듯 행동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몇 초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무래도 오늘은 당신 기분이 별로인 것 같군요. 당신이 정신을 추스리면 그때 다시 오겠어요. 나는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는데 너무나도 차가운 키스였다. 그리고 나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불쾌하면서도 짧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순전히 감정적인 갈등을 일으킨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 다시 생각해도 판사가 편집증적인 고집을 부렸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옳았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리카도나 레스토랑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평소와 같이 아침 신문을 모두 샀다. 그날 아침판 신문을 사면서 나는 이번에야말로 내가 얼마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판사를 실컷 비웃을 생각이었다. 커피를 홀짝이면서 나는 신문을 펴들었다. 내 시선이 처음 머문 기사는 세인트 트루이스 특파원이 보낸 기사의 제목이었다. 그 기사를 읽는 동안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느낌이 나를 휩쓸었다. 내 기억으로 기사의 내용은 대충 이랬다. 서부 지역으로부터 기이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다. 솔트레이크 시티 서쪽으로부터의 모든 통신이 마비되었다. 기상학적 수수께끼가 발생한 것이다. 전선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 다음 기사를 나는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6월 26일 오후 8시. 유마로부터 온 소식에 의하면 텍사스 태평양 철도 주식회사의 기차 중 서부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기차가 아침 이후 한 대도 도착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의 서쪽으로 보낸 모든 통신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철도 전문가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지역 전체가 광대한 폭풍에 휩싸인 듯 하다고 한다. 지금 여기의 날씨는 온화하고 건조한 바람이 동쪽으로부터 계속해서 불고 있다. 다음의 기사 역시 내 기억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다. 덴버, 6월 26일 오후 9시. 샤이엔으로부터의 소식에 의하면 유니온 패시픽, 오덴, 센트럴 패시픽 소속의 철도 및 항공기들에 대해서 포카텔로 지역 서쪽 너머로 모든 교신이 단절된 상태라고 한다. 이것은 폭풍의 영향으로 보인다. 통신용 전선 자체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전 9시 이후로 회신이 끊어졌다. 나는 이 기사들은 3-4회 이상 반복해서 읽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나는 그 기사들을 무시한 후 보다 평범하고 제대로 된 기사에 관심을 돌렸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와 브리스벤 가족 사이의 균열을 넓혀놓은 사건들과 그로 인한 희미한 공포심 때문에 나는 그 기사들에 관심이 생겼다. 모두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나 역시도 미신적이 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모든 신문을 접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기사가 동일했지만 편집자의 주석이나 논평은 없었다. 오직 상업 광고나 정치적 견해, 사회나 연애 관련 기사들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서해안 소식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세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들은 모두 그 사건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머지않아 제대로 설명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27일자 저녁 신문이 나온 후에야 그 사건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저녁 신문에 실린 특파원들의 보고는 광범위한 불안을 야기했다. 특파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미시시피 서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전까지 생각된 것보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신문들의 모든 섹션이 전국의 다양한 장소에서 보내진 보고와 제보로 가득 차 있었다. 덴버와 엘파소, 솔트레이크 시티, 샤이엔, 세인트폴,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등에서 날아온 소식들은 모두 엉망진창으로 쓰여진 문장 속에서 불길함과 공포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좀 더 서쪽에서 날아온 소식일수록 좀 더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덴과 포카텔로에서부터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세인트폴로 발송된 모든 통신의 양이 심각해지는 불안의 강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공포심이 확산되고 특파원들은 기상학적 대재앙에 대해서 언급했다. 서부 해안에 친지나 친족을 둔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저녁 신문에는
서두른 듯한 논평과 분석이 실렸지만 모두 불만족스럽고 애매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폭풍이 태평양 쪽 사면을 타고 상승 중이며 이로 인해서 서부 해안과의 통신이 일시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폭풍의 거대함으로 인해서 전국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예전 소식들을 분석한다면 폭풍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전 기사들을 분석할 것이며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가 밝혀지는 즉시 독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아무리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폭풍의 규모가 얼마나 크기에 아이다호부터 멕시코까지의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상국에 의하면 그런 폭풍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한 기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리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브리스베인 저택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놀랍게도 케이트는 나를 아주 친절하게 맞이했다. 그리고 전날 밤의 불쾌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녀의 말 역시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이제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도록 하죠. 내가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둘은 다시 바보가 될 거예요. 오늘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잠시 동안 침묵하던 그녀가 말했다. 앞으로 생길 변화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날카로운 발톱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엄숙하게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당신?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듯 애정을 담아서 말했다. 아버지하고 나는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유럽이요. 내가 탄식을 섞어서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정말로 가겠다는 말은 아니죠? 아니, 진심이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하고 그 일을 의논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당신이 아버지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을 한 것이죠? 오늘 아침이요.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갈 생각인가요? 그래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가자고 부탁할 생각이에요. 도대체 언제 떠날 생각인 거죠? 지금 당장이요. 이 은퇴한 판사가 공포에 질린 편집증 환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스쳤다. 그리고 그의 딸 역시 그의 비정상적인 공포에 휩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케이트.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내 곁으로 그녀를 끌어당겨서 소파에 앉혔다. 당신은 다른 뭔가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아니죠? 나는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기를 바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아마도 당신은 내가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당신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요. 그녀가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세요. 그녀가 겁먹은 듯 말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요. 당신을 잃으니 나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나는 과감하게 제안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생각이라면 나는 당신과 같이 갈 거예요. 만약에 당신 아버지가 동의만 한다면요. 우리는 결심했어요.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요. 내가 말했다. 몇 시간이 걸릴까요? 몇 시간이요? 내가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오늘 밤 당장 떠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 맞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오늘 밤 떠났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집스러움에 내 인내심이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말이죠. 내가 말했다. 그토록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적당한 이유를 내게 알려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듣는 듯했다. 그러더니 자신의 손을 들어서 내 귀 근처에 가져왔다. 마치 그 손 안에 자신의 대답이 있다는 듯했다. 바로 그때 열린 창문 너머로 멀리서 신문 배달 소년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호외요. 호외. 그녀의 태도와 행동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특히나 이 갑작스럽고 불길한 외침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이상했다. 호외라고 하는군요. 나는 최대한 무심하게 말했다. 내가 호외 하나를 가져올게요. 어쩌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창 근처로 다가갔다. 그러지 말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유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중이었어요. 아버지는 멀리 여행을 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익숙한 편이죠.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케이트. 내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나와 함께 떠나고 싶은가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을 여기에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말했다. 나도 갈게요. 내일 아침 당신 아버지를 보러 다시 오겠어요. 그리고 배표를 구하고 유럽으로 가는 모든 절차를 내가 준비할게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의 일을 정리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의 소심함에 대해서 가벼운 잔소리를 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입장에서는 재미있고 가벼운 농담을 몇 분 정도 한 후 나는 그녀의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녀와 작별 키스를 나누면서 유럽으로 출발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즉시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나는 며칠 동안만 출발을 늦춘다면 판사와 그의 딸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서 유럽으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멍청한 짓이었다. 그 집을 나서면서 다양한 소리로 호의를 외치는 신문 배달 소년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신문을 사서 스물번가 교회의 희미한 가로등불 아래에서 읽기 시작했다. 제목에는 이상현상 이라고 쓰여 있었다. 무덤처럼 조용한 상태.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음.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커다란 불안이 조성되는 중. 나는 그 자리에서 10분 동안 서서 그 이상한 기사를 반복해서 읽었다. 그날 철도 회사에서는 특별 열차편으로 수색대를 파견했다. 유마에서 출발한 수색대에는 철도 회사 엔지니어들과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후 3시에 출발한 그들은 1시간 후 메스키트에 도착했고 기차역을 통해서 그들의 보고가 전달되었다. 모든 것이 정상. 철로는 깨끗함. 오후 9시경 하천지대 진입 예정. 오후 10시에 유마에서 세인트루이스로 온 특파원에 의하면 특별 열차로부터 더 이상 보고가 없었다. 한편 시카고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시카고에는 덴버와 세인트폴, 캔자스시티에서 온 소식들이 모두 모여들고 있었는데 서부의 상황은 경악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통신국 엔지니어들과 장교들, 전기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특별 열차를 구성하는 중이었고 그 열차는 다음 날 아침 샤이엔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다. 열차에는 각종 측정 장비들과 통신 장비들이 실렸고 열차 자체에서 특수 통신선을 깔면서 앞으로 전진할 예정이었다. 특파원들에 의하면 샤이엔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밀려나왔고 엄청난 수의 군중들이 정부 특별 열차가 대기하고 있는 기차역을 둘러싸고 있었다. 신문을 던지면서 최초로 불안과 의혹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인적이 없는 거리를 걷는 동안 그 감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5번가에 있는 호텔로 가기 위해서 23번가를 통과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만약에 이 이상한 기사 때문에 브리스베인 판사와 케이트가 심각해졌다면 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유사한 영향력이 없는 것일까? 만약 지금 이 순간 서부에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면 뉴욕까지 그 공포감이 전해지는데 과연 얼마나 걸리겠는가? 다음 날 아침의 사건들과 그것들을 보도하는 기사는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해안으로부터 온 소식들이 아침 신문의 모든 면을 채우고 있었다. 이제 신문 편집자들과 기자들은 서부 지역 전체가 기이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신문을 다 살펴보아도 단 한 가지, 서부 해안 문제가 모든 신문 편집자와 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뿐이었다. 이틀이 더 지났지만 서부 지역의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역사 이래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기사였던 적은 없었다. 이제 대중들의 관심은 대부분 샤이엔에서 출발하는 수색 열차에 쏟아지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에는 희망이 섞인 관측이 들어 있었다. 즉, 과학이 모든 비밀을 벗겨낼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구 그 어디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정부가 파견하는 열차가 6월 28일 아침 출발 예정이었다. 신문 기자들은 샤이엔과 덴버 사람들의 흥분과 불안, 정부 수색대의 준비 상황에 대한 기사를 썼다. 열차에 탄 장교들은 포카텔로 서쪽으로 진입하는 순간 지나가는 모든 기차역에서 연락병을 파견하기로 되어 있었다. 수색대 모두 지적이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수색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유명한 공병 장교인 알버트 캐럴 장군이었다. 분석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이 수색대가 출발하면 모든 비밀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선에 대한 표 구매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브리스베인 판사에게 조심스러운 문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서 유럽으로 가는 일을 내가 즉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그 두려움의 현상이 움직이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나는 그런 위험을 자처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목적은 전적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나의 겁먹은 판사와 케이트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6월 28일 저녁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에도 불구하고 나는 브리스베인 저택을 찾지 않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린 후 브리스베인 판사가 유럽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 역시 그와 케이트를 따라서 출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날 밤 샤이엔 도심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다. 대규모 장소들의 인적이 끊기고 사람들은 구석으로 모여들고 철도를 따라서 도시 밖으로 걷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 하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확실한 신호였다. 신문사와 방송국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침묵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나누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몰아닥친 것은 희미한 공포감이었다. 그리고 샤이엔과 덴버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샤이엔에 특파된 기자 하나에 의하면 지구의 공기 전체가 어떤 알 수 없는 흡입력에 의해서 모두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바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류의 공기의 움직임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이상하고 조용한 산들바람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나무들이 아래로 꺾이고 하루 종일 압력에 의해서 꺾인 상태를 유지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나무들은 위로 들려 올려지거나 원래 모양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놀라움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나는 29일 아침 매우 일찍 일어났다.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어 있었다. 열병처럼 떠도는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긴장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소식, 만약에 그것을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충격적이었다. 정부에서 파견한 특별 열차에게서 연락이 도착했다. 온 나라가 그 열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별 수색대는 샤이엔을 출발하여 서쪽으로 전진했고 아무런 방해 없이 포카텔로를 지났다.
그리고 샤이엔과 포카텔로를 지나면서 그들이 남긴 소식이 전해졌다. 그 소식들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았다. 미카노, 오전 10시. 모든 것이 정상.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 중. 철로는 깨끗함. 거주자들이 동쪽으로 이동 중임.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입수되지 않음. 슈션까지 200km 서쪽으로 전진 예정. 4시간 후 도착 예정. 베녹, 오후 2시 30분. 상황 변화 없음. 이동 중인 거주민들을 지나침. 그들은 가재도구를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 중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위협적이지 않은 압력을 가하고 있음. 전체 인원 양호한 상태임. 선샤인 3시 15분. 거대한 무리의 솥대가 이동 중임. 풍력이 상승 중. 그 외길은 깨끗함. 아메리칸 폴스 4시 40분. 탈출하는 사람들은 감소 중. 곳곳에 가재도구들이 흩어져 있음. 기존의 보고에 의하면 여기로부터 서쪽으로 간 모두 수색대들은 귀환하지 못했음. 미니도카에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미니도카 6시 10분. 전자기 및 기압 측정치에 변화 없음. 생명 징후가 사라지고 있음. 전체 인원의 사기는 양호함.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서 노력 중. 마지막 특파원 보고는 샤이엔에서 9시에 출발한 것이었다. 소식은 단순했다. 정부 파견 수색대로부터 소식 없음. 통신선은 양호한 상태임. 그 다음에 2개의 통신이 도착했으나 우울한 용기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포카텔로, 오후 9시. 아무것도 없음. 샤이엔, 오후 10시. 지금까지 특별 수색대와의 통신선으로 전송된 것은 없음. 포카텔로에서 실행된 음성 실험에 의하면 열차는 아직도 운행 중임. 전기 실험에 의하면 전체 통신선 상태는 양호함. 마침내 뉴욕. 스타. 지가 파견한 특파원으로부터 특별 보고가 들어왔다. 오후 11시였다. 정보 수색대와의 특별 통신선이 10시 40분 통신 불능 상태가 되었다. 미세 전자기 실험 결과에 따르면 통신선 자체가 파괴된 것으로 보임. 전문가들의 결론은 미니도카 서쪽에서 6시 15분부터 10시 40분까지 인간이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 후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속도를 고려할 때 열차는 쇼션까지 도달한 듯하다. 끔찍한 불안이 이 지역을 휩쓸고 있다. 예리한 감각을 통해서 그 기사 자체가 기존의 신문 편집자들이 유지해온 정확성과 절차들을 무시한 오류를 담고 있음이 보였다. 글자들의 줄이 맞지 않았고 오탈자 등으로 인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다. 이어 계속되는 보고들마다 공포감으로 인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다. 세인트루이스로부터 발표가 있었다. 샤이엔으로부터 전달되는 소식 때문에 사상 유례없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관계 당국조차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현재 치안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다. 폭동에 가까운 속도로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는 기차 주위로 몰려들고 있다. 이 도시는 완전한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시카고로부터 온 정보는 단순했지만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재앙에 대한 불길한 예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있다. 시장은 모범 시민들을 독려해서 법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사악한 수수께끼에 대한 불길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데 전문가의 시각은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신문과 언론들이 서부 지역에 대한 진부한 이야기들의 흐름을 내뱉고 있는 동안 신선한 소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워싱턴 특파원의 소식은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상당히 중요했다. 스탠포드 대령이 파이크 산맥의 전신국을 통해서 상황을 전달해왔다. 바람의 압력이 너무나 강해서 부대의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철수하겠다는 송신이었다.
나는 이 실망스러운 사실들이 실린 신문면을 살펴보다가 편집자 의견과 사설이 실린 면을 펼쳤다. 명백하게 늦은 밤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두껍게 강조된 글자체로 쓰여진 사설이 보였다. 그것의 결론은 사실들보다 우울했다. 읽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실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모든 일들의 대중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신문 편집자의 공식적인 어조는 오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의견을 구하고자 했던 이 심판관은 말하자면 손을 들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신문사설은 다음과 같았다. 이 행성의 모든 생명체의 생존 환경과 관련된 심각한 위기가 다가왔다. 이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다. 우리 대륙의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악한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다. 진실을 전달하는 용감한 직업인으로서 모든 공평무사함을 가지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제 침묵의 선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종말의 선 너머와 통신을 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실패했다. 그리고 가장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의 근거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수색대 자체가 그 종말의 선 너머에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선은 이제 몬타나에서 멕시코 국경의 유마까지 사방으로 확장되고 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주문한 것도 있고 이 사설을 읽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식사에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어디로든 가야 한다는 통제할 수 없는 본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충격적인 불확실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작은 차를 하나 탔다.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동료 운전사들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질주하고 있던 운전사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상당히 큰 돈을 지불해야만 했다는 것은 기억할 수 있다. 브로드웨이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서 있었고 그들이 모두 조용히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쳐다본 순간 이상하면서도 불안한 감정이 솟아난 것도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 안의 운전사들은 그 장면으로 인해서 아주 잠시 공포감을 잊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거리로 밀려 나온 사람들의 물결이 시내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의 즉시 나는 그들이 신문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로 뒤섞인 사람들과 자동차들의 무리 때문에 나는 챔버가 너머로 움직일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과 운전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 나는 시청의 시계탑을 살펴보았다. 이제 겨우 오전 8시였다.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것이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 정도의 의학 지식이 나에게는 있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처음 보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감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힘겹게 공원을 가로질러서 신문사 근처 게시판을 찾아갔다. 공원에는 기이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온 나라에 걸친 흥분과 불안, 긴장에 대한 열병에 가까운 징후들이 신문사 게시판을 메우고 있었다. 대통령은 참회와 기도를 위한 날을 지정하려고 한다. 대중의 폭동의 압박감을 받은 콜로라도 주지사는 자살을 했다. 폭도들이 시카고를 지배하고 있다. 덴버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 알튼과 시카고의 도로들이 폐쇄되었다. 엘파소에서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뉴올리언스에서는 광란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뉴욕시의 전체 종교 지도자들이 유니온 광장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미러키에서 공포감이 확산 중이다. 기이한 광기에 휩싸여서 나는 반복해서 기사들을 읽었다. 프린팅하우스 광장 근처에 있는 게시판에는 커다란 검정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그것의 전체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것이라는 대명사의 사용이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언어로서 표현하려는 최후의 노력 같은 것이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한 명칭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현상을 그것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긴장감에 젖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자 거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그리고 끔찍한 자책의 감정이 밀려들었다. 나는 그 즉시 움직여서 유럽으로 가는 배편을 구하겠다는 케이트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 멍한 상태로 두려움에 젖은 군중들 사이를 1cm씩 움직여서 브로드웨이 아래쪽 여객선 사무실을 찾았다. 거기에는 또 다른 혼란이 있었다. 사무실 앞거리에는 고급 승용차로 가득 차 있었고 사무실 입구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나는 사무실 바로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을 볼 수 있었다. 경찰관의 위엄을 잃은 그는 쉬지 않고 거리 여기저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마치 내가 구름 속에서 떨어진 것 같다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유럽으로 가는 배표를 구하려는 거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몸을 돌리더니 나를 지나치면서 말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세상에는 여객선이 다 와도 모자랄 테니까요. 갑자기 높게 타오르는 봉화불처럼 내 마음속으로 끔찍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타올랐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브리스베인 판사와 케이트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위험에 대한 본능조차 가지지 못한 바보 멍청이의 거짓말쟁이였다. 그리고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사랑한 여자조차 구하지 못한 남자였다. 절망에 빠진 나는 거리를 향해서 거칠게 몸을 던졌다. 그리고 스스로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최악의 비명을 지르면서 가라앉는 자신의 영혼을 지켜보았다. 사실 그 절망적인 표정은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 속에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다. 브로드웨이로 다시 갔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람들의 거친 물결을 뚫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숫자와 강도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군중들이었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다. 친절한 태도라는 미국적인 덕목은 모두 실종되었다. 각자의 생존을 위한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무리들이었다. 자신의 안전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쓸리는 사람들이었다. 사회의 모든 질서와 제약이 붕괴되었다는 끔찍한 확신이 나를 사로잡았다. 공포감은 신속하게 혼란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끔찍한 상황 자체가 다시 모두의 두려움을 부추겼다. 불타는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처럼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지고 있었다. 집요한 노력 끝에 나는 큰 도로를 벗어나서 허드슨 강까지 닿을 수 있었다. 거기에서 나는 가장 최근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움직이는 이유를 들었다. 우연히도 나는 친한 친구와 그의 비서와 마주쳤다. 얼굴에 가득한 땀을 훔치면서 그가 말했다. 정말 끔찍하군. 무슨 소식이 있었던 거야? 내가 물었다. 가장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종말의 선이 움직이고 있어. 터버스 가문 사람들은 사설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데 덴버 역시 소식이 끊어졌어.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해. 그 소식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생각에만 휩싸여 있던 나에게 오히려 일어설 기운을 주었다. 그리고 카날 가로 걸어가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현재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저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확실했다. 알 수 없는 파괴의 파도가 전체 지구를 감싸고 있었고 인류라는 종은 죽을 운명이었다. 오직 10만이 아실 어떤 일이 우리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대재앙이 인류를 휩쓸고 있었고 무자비한 자연은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맹목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군중의 무리와 그들의 파멸적 분위기 속에서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사랑했지만 한동안 무시했던 여자를 찾아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조차도 점점 어려워져 갔다. 브레부트 회관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직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관의 사설 통신망을 이용해서 도시의 여러 군데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거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장 확고한 결심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럽게 꽉 담은 입술을 보면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런 끔찍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면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명한 인사들이 속보를 사람들에게 읽어주었다. 초조함에 짓눌리기는 했지만 호기심 때문에 나는 잠시 그곳에 서서 속보를 들었다. 오전 11시 30분경이었다. 그곳에서 얻은 정보를 보고 있으니까 아침 이후로 사건들이 벌어지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자연스럽게 의회가 열린 것처럼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영향력 있는 일반 시민들이 5번가의 호텔에 모여 있었다. 시장과 경찰국장, 소방국장, 몇 명의 은행가들, 유명한 하원 의원들이 그곳에서 일종의 연석회의를 열고 협조를 위한 호소문을 발송하고 대중을 위한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물론 대중을 위한 발표문을 제대로 전달할 방법은 없었다. 나는 그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권위 있는 늙은 하원 의원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담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가 말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죽어야 한다면 우리 모두 진정한 인간으로서 죽도록 합시다. 영원한 정의와 자비에 대한 신념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합시다. 서로를 잡아먹는 짐승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치명적인 동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다. 그 소식을 듣자 회의실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고결한 연설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듯 움직였다. 나는 라파에트 광장을 지나서 아스터 광장 쪽으로 움직였다. 4번가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사람들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18번가에선 나는 주택가 계단에 앉아있는 늙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군중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론 사람들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비난하면서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흩날렸고 그녀의 팔은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었다. 쿠퍼 유니온 쪽으로 들어가자 종교인들이 모여 있었다. 다수의 연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외치고 있었다.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하얗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바로 앞으로 똑바로 세워진 것이 보였다. 쿠퍼 유니온 앞에 있는 광장을 지나치고 나서야 나는 그것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특이한 압력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앞에는 바이블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깃발과 색칠된 천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보통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의 일렁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깃발과 천들이 서쪽으로 길게 펼쳐져 있었다. 다른 삼각 깃발들도 마치 풀을 먹인 것처럼 뻣뻣하게 옆으로 펼쳐져 있었다. 바로 이런 현상이 군중 사이에서 두려움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감정은 단 하나의 욕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 같이 죽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용기를 주는 회한이 밀려왔다.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의 의도를 불신함으로써 내가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 내가 25번 가까지 힘겹게 나아가면서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불신하고 있었다. 그 거리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그 시간 동안의 기억은 거슬릴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있다. 여기저기가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나는 브리스베인 판사의 저택 문 앞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나의 눈동자는 끔찍하고 사악한 인간의 절망들을 죽어가는 인류의 거대한 징후를 보아왔다. 여기저기에서 울리는 외침과 비명, 울음소리,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재빨리 다가오는 재앙 때문에 냉정한 이성이 설 여지는 없었다. 모든 지역에 보이지 않은 유령이 떠돌고
우리는 거대한 격동의 일부였다. 초인종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 앞에 서 있는 몇 명의 끔찍한 인간들을 거칠게 밀어낸 후 나는 어깨를 문에 대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누군가가 문 안에서 내 힘에 저항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바로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나는 브리스베인 판사의 집 현관문 앞에 넘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았다. 나는 피와 땀, 흙에 젖어서 이곳저곳이 찢긴 채 공포와 불안에 미친 상태였다. 그는 시체처럼 창백했지만 굳건하게 거대한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서둘러요. 그가 말했다. 문을 다시 잠그도록 도와줘요. 갑작스럽게 요청된 도움의 목소리로 인해서 내 안의 습관이 깨어났다.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나는 그를 도와서 문을 막았다. 그 노력 덕분에 나의 생각의 흐름이 바뀌었고 나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창문 앞에 모여들고 있는 실제적인 위험으로 향했다. 아마도 나는 그때까지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사과의 말을 했던 것 같았다. 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사과를 하거나 후회를 할 시간은 없어요. 지금 이 집에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몰려온 이웃 사람들로 가득해요. 위층으로 가서 여자들을 돌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만 조용히 죽을 곳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지 않을 수 있는 곳 말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왔나요? 나는 넓은 계단을 따라 뛰었다. 위층 방에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일부는 대충 차려 입은 잠옷바람이었고 손에 머리를 묶고 앉아 있었다. 또 일부는 창문 근처에 모여서 거리에 선 사람들의 긴장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중년의 남자 하나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가장 끔찍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물론 방 안 사람들에게 하는 욕설은 아니었다. 나는 두려움에 질린 여자들 사이로 눈을 돌렸다. 내가 찾는 여자는 거기에 없었다. 나는 울고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녀의 방을 향해서 뛰었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린 후 격렬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격렬하게 소리치는 것이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렸고 전선들 사이로 동풍이 스쳐 지나가면서 전선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나는 문을 흔들면서 그녀에게 내 쪽으로 오라고 소리 질렀다. 거의 미친 상태에서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귀를 막고 있었고 머리를 이불 사이에 묶고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았다. 케이트. 내가 말했다. 우리는 같이 죽을 거예요. 나를 봐요. 적어도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그녀는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잡고서 그 아름다운 얼굴이 나를 향하도록 만들었다. 세상에나 그녀는 죽은 상태였다. 두려움에 가득 찬 그녀의 눈동자와 무시무시한 선이 그려진 입술이 그녀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본능적으로 반항심에 가까운 비통함이 내 안에서 솟아올랐다. 바로 그런 순간 인간이 짐승보다 조금 낫다는 것을 아는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운명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는가? 나는 그녀의 방에서 울고 저주하고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발작의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었다. 그리스 비극에서 표현되는 이교도적 충동이었다. 이제 오라고, 더러운 운명아. 재빨리 최악의 짓을 저질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잡을 테니까. 브리스베인 판사가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거의 미친 상태였다. 알고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그래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차라리 감사했어요. 우리가 견뎌야 하는 것보다 케이트가 당한 고통이 적을 테니까 말이오. 그렇군요. 내가 말했다. 삶과 사랑,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이런 웃음거리 속에서 끝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 포기는 일러요. 나를 따라와요. 우리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 위에서 본 광경은 묘사하기 힘들었다.
모든 건물 위에는 사람들로 까맣게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유치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억눌린 오르간 소리같이 들리는 끊임없이 질주하는 대기의 소리가 모든 곳에서 들렸다. 우리는 잠시 동안 거기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끔찍하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내 생각에는 판사가 대답했다. 아마도 대기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전을 하는 동안 대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겠죠. 아마도 우리 행성 근처로 우주의 특별한 공간이 다가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행성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가 빠져나가면 물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마치 달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자전하겠죠. 공기도 없고, 액체도 없고, 결국은 생명도 없는 상태로요. 그의 말투는 명상에 잠긴 듯 했다. 내 질문에 대답을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두려움을 제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내가 말했다. 이것이 천천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면서 서로 싸우겠군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머리를 날려버려서 그 운명을 피하도록 하죠.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판사가 말했다. 우리 케이트와 결혼을 하려고 한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고 생각하기는 싫군요. 그것으로 우리는 말을 멈췄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오후 동안 겨우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몇 가지 소식이 전해졌다. 공포에 질린 창난 상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대서양의 해안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대부분이 도망치겠다는 헛된 생각에 바다로 몸을 던졌다. 도시의 광경은 직접 묘사하기에 참혹할 정도였다. 모든 도덕과 법적 제약이 풀린 상태에서 사람들은 남은 몇 시간 동안 모든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맛보고자 했다. 종말의 선이 서서히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12시에 시카고로부터 연락이 끊겼다. 4시에 버팔로에서 오는 소식이 사라졌다. 그때가 되자 바람 소리가 바닷바람처럼 울부짖는 소리로 변했다. 나는 서로 뭉쳐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켜보던 창가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케이트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탁자에는 진통제가 놓여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삼키고 침대 옆에 앉았다. 나는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커다란 소음이 대포 소리처럼 들려서 정신을 차렸다.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몸부림치던 것이 생각난다. 무의식 속에서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를 깨운 커다란 소음은 내 귀에 고막이 터지는 소리였다. 이제 더 이상 기억나는 것은 없다. 나는 대재앙 동안 겪은 것을 간략하게 적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겪은 것에 비한다면 거의 특별할 것이 없는 경험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종말. 님 크링클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